네,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코스피가 2,400선을 간신히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9.59포인트, 1.2% 하락하면서 2,408.27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전거래일 대비 15.66포인트, 2% 이상 떨어지면서 717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각각 2,670억 원, 1,242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면서 시장 하락을 부추기는 양상이었고요. 개인 투자자는 3,55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264억 원, 756억 원 순매도를 나타낸 가운데 개인은 코스닥에서도 2,076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 내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1.4% 떨어졌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5% 하락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 가까이 떨어졌고요. SK하이닉스 2.3% 하락했습니다. LG화학도 하락 마감한 가운데 삼성 SDI가 소폭 상승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대차가 0.9% 올랐고요. 네이버가 2.4% 하락했습니다. 기아는 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의약품 섹터가 1.7% 떨어졌고요. 섬유 의복 업종도 1.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서비스업, 증권, 운수창고, 금융 섹터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실트린 헬스케어가 1.8% 떨어졌고요. 에코프로비엠이 3.4% 하락했습니다. LNF가 소폭 떨어졌고요. HLB가 6% 넘게 떨어졌습니다. 카카오게임즈 3.5% 하락했고요. 에코프로 보합에서 마감됐습니다. 펄어비스가 2.9% 약세로 마감됐고요. 리노공업도 0.8% 하락했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 제약도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천보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 전거래일 대비 16원 5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340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그로스리서치 이재모 대표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뉴욕 증시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마치고 이제 개장한 뉴욕 증시인데 3대 지수가 일제히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제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봉쇄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이게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도 그랬고요. 주요 이제 글로벌 증시 모두 다 하락했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장하자마자 하락 출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 이 봉쇄 정책에 이제 반대하는 이제 시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뤄지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공급망 차질 이슈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팍스콘이라고 하는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생산 차질, 우려감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연준 그 위원들의 이제 연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이제 매파적인 어떤 분위기를 띠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역시나 좀 더 매파적인, 좀 강한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들이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를 좀 내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보시면 애플이 한 2.6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2.3, 알파벳도 1.45% 정도 하락 마감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0.03의 강보합 정도의 마감이 되면서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기타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이런 종목들도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크론이 한 4.5 정도,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2.7 정도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가 많이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글로벌적으로 같이 좀 이루어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졌다. 이 부분에 또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그 연준의 3인자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인데 2024년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2023년까지는 계속해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속도 조절론이죠. 그러니까 네. 금리를 분명 좀 더 올리기는 할 건데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제 올린 상태에서 하반기 정도 갔을 때는 좀 연준 쪽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사실 기대하는 것들인데요. 지금 이 연준 위원들 일부 매파적인 분들의 그 발언을 들어보면은 일단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24년까지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되는 어떤 시간을 좀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지금 그게 증시에 좀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번 주에도 뭐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그 인사들의 또 발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다른 분들 생각을 들어봐야 되니까 결국 연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정 뭐 1인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협의해서 무언가 이루어질 거고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은 지표가 되겠죠. 결국 매크로 지표들이 좀 확인되면서 금리를 내릴 만한 요인들이 발생이 되면은 또 의견을 바뀔 수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좀 더 그런 네. 것들을 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지금 봉쇄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왜 글로벌 기업들 그 공장이 중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생산 차질이 좀 불가피하고 이러면은 공급 자체가 좀 적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당연한 겁니다. 지금 중국 쪽이 글로벌적인 어떤 생산 어떤 기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예. 보니까 중국 쪽에서 무언가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또 정치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생산의 제품의 생산 차질이 발생이 되면 글로벌적으로 공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지금 수요가 일정한데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라는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도 지금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게 지금 여튼 뭐 중국 쪽 내부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은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들은 이제 분위기가 좀 더 완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제품 생산이 좀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들인데요. 지금 애플만 하더라도 뭐 블룸버그 쪽에서는 올해 아이폰 14 그 모델 같은 경우에 600만 대 이상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애플향으로 납품하는 기업들 주가가 최근에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분명히 있었는데 네. 여타 지금 무언가 악재로 인해 가지고 좀 생산에 어려움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급망 불안 요소가 증시에 전체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로 한 3대 지수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장을 흔드는 모습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전일에 이어서 불안한 흐름이 예상이 되지만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서는 점차 안정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봉쇄 정책에 대한 반발에 시위하는 확산세가 유지가 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봉쇄 조치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악화시키거나 특히 이제 애플과 테슬라 등 주요 기업들의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엔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함께 파웰 연준의장이 최종 금리 목표를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긴 했지만 이번 주 중에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3분기 GDP 수정치와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와 함께 파월 의장이 다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설까지 끝나게 된다면 불확실성은 조금 제거가 되면서 12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추가로 변동성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니까 박스권 장세 속 미리 선반영되는 하락과 상승만 조금 더 확대 해석하지 않으면 될 듯합니다. 주초 불안한 흐름은 좀 보이겠지만 주 후반 다시 회복세가 예상이 되며 이번 주 코스피는 지난주 고점이었던 2,550포인트를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 박스권 하단으로는 지난주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드렸던 2,350포인트 부근으로 시장 안정화를 다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 증시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혼자하면서 개별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전일 재차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업종의 반등에는 우호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FOMC 회의까지는 특별한 주도주 없이 종목별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인해서 2차전지 설비와 장비주들은 미국 내 설비 투자를 계획한 2차전지와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어서 관련주로 A-프로, M+, E&D 등을 관심 두시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은 이번 주 알츠하이머 학회 개최와 올해 연말까지 다양한 학회 발표를 통해서
재차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모멘텀으로 반등이 나오기 쉬워서 관련주로서 ABL 바이오, 엔젠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등을 관심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은 조금 더 이제 내년 후반기나 뭐 내년 상반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감산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이었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TSMC 지분 투자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반등이 나오기 쉬운 상태로 좀 바뀌기 시작했으니까 오히려 관련주로서는 리노공업, 롯체시스템즈, 램테크놀로지 등을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중국 내 반정부 시위가 뭐 국내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서 당분간은 이제 시장에 좀 부담으로 이어지겠지만 정치적인 상황이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항상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길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하락 마감에 이어서 금일도 하락으로 출발한다라면 오히려 저가 매수대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2월 FMC 회의까지는 추가 악재도 새롭게 나오는 게 없어서 주 후반부터는 점진적으로 안정세 찾는 데는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 물가 둔화와 함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FMC 회의에서 다시 나오긴 하겠지만 목표치에 이제 근간한 예상을 하게 됐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더 시장은 적응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부분에서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들을 공략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도 급격한 방향 전환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장중 하락과 초반 하락 출발에는 오히려 조금씩 접근을 하시고 시가 상승 출발과 장중 급등 시에는 재차 이제 현금화를 하셔서 현금 유동성을 좀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실제 단기적으로는 바닥에서 많은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바닥론에 대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고 F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의사록 공개 이후에 FMC 회의가 이제 곧 있을 텐데요. 그거 전까지는 미디어 엔터, 바이오 제약주 개별주와 이제 테마주 중심으로 좀 보시고 업종으로는 뭐 내년 상반기와 내년 1분기, 1,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반전이 나올 수 있는 IT 장비와 2차 전지 포함해서 자동차 장비주들을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동우 대표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오늘 0.2% 추가적으로도 하락이 좀 예상이 됩니다. 2,402포인트 출발 예상이 됩니다. 사실 뭐 어제장에서도 2,400선 좀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에서도 2,400선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 0.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10.98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장중에 5만 원 선을 좀 하회하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0.5%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지금 59,800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7만 2천 원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가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2,200원, LG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가 0.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3만 1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하락 출발 예상되죠. 현대차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6만 8천 원이고 네이버, 기아 각각 1%에서 0.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4% 하락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0만 9천 원이고 셀트론 헬스케어는 보합 예상됩니다. LNF가 오늘 0.3%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21만 3,800원이고 HLB, 카카오게임즈 모두 3%에서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펄어비스가 1% 하락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42,200원이고요. 에코프로 1% 상승 예상됩니다. 리노공업, 천보 1% 안팎으로 좀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0.9% 하락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72,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이제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최근에 보면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박스권 좀 상단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에 따라 선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다가 최근에는 보니까 다시 좀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환율하고도 무관치 않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11월 들어서 예. 또 외국인들의 그 태도가 좀 바뀌었죠. 네. 특히 10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수 좀 했다가 매도도 예. 했다가 방향성 없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10월 달 증시가 올라올 때 그 당시에 반도체 섹터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자금이 아마 진짜가 아니고 가짜일 수 있다. 그래서 단기성이다. 이게 네네 그래서 예. 분명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수급이 언제까지 들어올 것인지 봐야 될 거고 우리가 그 당시에 대만 증시랑 많이 비교했었는데 예. 대만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 증시가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11월 들어서 급격히 지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간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빠지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늘 담기 마련인데 비율을 늘 조정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마 또 11월 들어서 특히 11월 중순 이후에 국내 증시에서 약간 매도 우위를 좀 더 보이면서 강하게 매수하지 않았었던 점들은 이런 점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급이 말해주듯이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 반복을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박스권에 갇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2,350, 많이 올라가면 한 2,500에서 2,500선입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급등도 없지만 급락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썩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시 자체가 재미가 엮어 없고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급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모멘텀이나 이슈가 지금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 계속해서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50 정도를 조금 바닥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라도 예. 이제 경기 침체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증시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해서 한 2,350선까지는 지키지 않을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어제장에서 보면 달러원 환율이 많이 급등했습니다. 1,340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최근 환율 변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환율이 1,300원 뭐 초반대 이제 이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어제 이제 좀 많이 올랐었던 것들은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가 좀 굉장히 높았었죠. 증시 같은 경우에도 빠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모습들은 보여줬고요. 11월 들어서 사실은 1,400원대에 있던 환율이 지금 1,300원대, 100원 이상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1,300원대에서 하향 안정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의 환율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선에서 머물 가능성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환율을 전망하시는 분들의 그 의견을 좀 들어보면은 내년도에는 좀 더 내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분명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환율이 지금 안정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환율이 대략 1,300원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의 환율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강세가 워낙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킹달러라고 좀 불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조금 내년 들어서는 완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망하시는 분들 의견이 약간 지금은 바뀌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죠. 뷰가 좀 달라진 것들인데 사실은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환율 상승 1,500원, 1,600원대까지 여러 날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내려온 상황이고 이건 아무래도 미국 쪽에 금리가 이제 아무래도 떨어질 기대 가능성들이 있었죠.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런 것들이 의사록을 통해 가지고 또 확인도 되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에 대한 전망이 다시 바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섹터하고 종목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박스권에 갇히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뉴욕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결국에 6만 원 선을 하회하고 지금 5만 원대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8만 원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야 지수도 예. 올라갈 건데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달에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갔던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추세의 어떤 전환이 아니고 이슈로 들어왔던 수급에 의해서 올랐던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다시 차익 실현으로 빠지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제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시기를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23년도 1분기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들이 결국에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건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 사이클이 매우 중요한데 23년도 3분기 정도부터 지금 하락으로 가던 것이 상승으로 전환된다 이런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망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이 지수 또 증시라고 하는 것들,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먼저 반영을 하다 보니까 23년도 초 정도에는 주가가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이지 않을까. 최소한도 더 내려가는 모습은 안 보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투자 시기를 내년도 1분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도 반도체 업황이 돌아선다는 전망들이 나오면은 아마도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먼저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업종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볼 땐 하이닉스를 좀 저점이 어딘지 잘 관찰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의 그 상장 폐지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해서 이 위메이드가 이제 코스닥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마이너스 4% 정도 출발 좀 예상은 되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하한가 마감한 이후에 어제 이제 월요일 날 개장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하한가를 이제 가나 봤는데 일단은 뭐 하락폭은 컸지만 하한가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개장 마감까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출발 봤을 때는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 종목의 어떤 영향, 코스닥에 주는 영향은 이제 약해지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게임주들도 분명히 이 위메이드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가상화폐라든지 메타버스로 가려고 했던 기업들, 대표적으로 펄어비스나 카카오게임즈 역시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히려 어제장에서는 상승되는 종목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위메이드 문제는 여튼 또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섹터 분위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위메이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적인 내용이라든지 가처분 신청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투자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일단은 좀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1월 29일 화요일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 제로 정책을 선언하고 있는 이제 중국 쪽에서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중국 전역에서는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결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어제장에서 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고 외국인도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수급적으로도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에서 약보합권, 일단은 보합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404포인트, 코스닥 0.48% 하락이죠. 714포인트입니다. 양시장도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장중에 결국에 6만 원 선을 하회하면서 5만 원대까지 내려간 상황이었는데 오늘 0.3% 떨어집니다. 59,9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3% 하락합니다. 56만 1,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권으로 88만 4,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 떨어집니다. 8만 2,200원. LG화학이 0.9% 떨어집니다. 71만 2,000원이고요. 삼성 SDI도 1.38% 떨어집니다. 71만 7,000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 0.3% 떨어지고요. 현대차가 0.9% 올라갑니다. 16만 9,000원. 기아도 오늘 흐름 괜찮네요. 0.46% 상승으로 6만 5,700원이고요. 네이버는 0.2% 떨어집니다. 18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현대차, 기아, 운수장비 섹터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7% 떨어집니다. 10만 8,700원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3% 하락 중이고요.
LNF가 약보합권이고 HLB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4.6% 하락으로 3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0.6% 하락이죠. 41,100원이고요. 펄어비스 보합입니다. 42,700원, 에코프로는 0.4% 올라가고요. 리노공업이 1% 떨어집니다. 169,600원이고 셀트리온제약 0.6% 하락이죠. 천보가 강보합권으로 24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관련 종목 좀 볼게요. 위메이드가 오늘 1%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33,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 0.8% 하락이고요. 위메이드 플레이 0.9% 떨어집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낙폭은 차츰 조금 제한적인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를 보여줍니다. 208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67억 원, 개인은 4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기관 전기전자에서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화학 그리고 운수장비에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운수장비 쪽에서는 외국인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운수창고 섹터가 견조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구성 종목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창고 내에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아시아나항공이 5.9% 강세고요. 동방, 물류 관련주죠. 5% 상승합니다. 에어부산, 대한항공, 우선주 각각 5%에서 4% 올라가고요. KCTC도 물류 관련주죠. 3% 상승합니다. 5,09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지금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항공주 흐름 좋고요. 그 밖에 물류 관련주 흐름도 괜찮습니다. 운수창고 섹터 흐름 견조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오늘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4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37억 원 그리고 기관은 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넘어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달러원 환율은 20전 하락한 1,34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외환 시장 상황은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환율은 약간 안정돼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제 환율이 안정되다 보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좀 견조하게 좀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그러게요. 지금 덜 빠진다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종목들 이제 대부분 약보합 또는 강보합 거의 지수하고 비슷한 정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가장 걱정했던 기업이 바로 위메이드인데 네. 이 시각 현재 마이너스 출발을 했다가 플러스까지도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생각보다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하한가 마감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낙폭이 이제 줄어들 것은 예상됐지만 오늘 만약에라도 상승 전환될 경우에 이럴 지금 상승으로 또 경우에는 전환이 됐네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고 나름대로 저점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좀 매수가 이제 들어오지는 않는가. 그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 철회 가처분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렇습니다. 조금 모멘텀으로 좀 이어지는 건가요? 만약에라도 이제 위메이드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상당한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네. 일단 위메이드 그 장영욱 대표이사가 이제 기자간담회를 그날 바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야기 나온 건 뭐냐면은 상장 폐지에 지금 합당한 사실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거래소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통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번복을 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고 주말간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금융당국이 규제가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장 폐지 기준을 급하게라도 만들겠다는 움직임들이 나왔어요. 그런 점들이 만약에도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기준점이 여튼 잡히게 되면은 위메이드가 지금 이 상장 폐지된 게 합당하지 않은지도 나올 수 있겠죠. 기준점이 그러니까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지금 상장 폐지되었던 것들은 결국 그 업비트 쪽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통보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오히려 좀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위메이드에게 좀 유리해진다. 그럴 경우에는 위메이드 주가는 급 반등할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섹터에 좀 훈풍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유가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에 유가가 좀 계속해서 좀 떨어지다가 간밤에 좀 오른 상황인데 유가 흐름 정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달 초 방송만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여기서 단기적으로 하는 것들은 아마 올해 한 연말까지 해서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망 자체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왔었고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내년까지 봤을 때는 유가가
100불까지 간다는 이야기 있고 오히려 유가가 떨어져가지고 60불대까지 내려온다는 전망이 네네.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망 자체가 엇갈리고 있고 월 초에 전망했던 것들이 다 지금 틀리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지금 무언가 유가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 원유 가격 상한선 이거 제한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 이게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약간의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이제 봉쇄 정책, 그다음에 그렇죠. 생산 차질, 그에 따라 이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망이라든지 시나리오와 다르게 변수 요인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아마 주말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쉐브론이 이제 그 베네수엘라 지역에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또 허가해줬죠. 이게 지금 6개월 단위인데 6개월 단위 또 자동 갱신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생산량이 이제 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유가는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가격이 또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 물론 미국 쪽에서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량이 많아지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예. 가격은 또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예상치 않은 변수가 조금씩 등장을 좀 하고 있어서 가격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망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게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가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릴 수가 있는 게 이게 수요가 둔화돼서 유가가 떨어지는 거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좀 악재로 인식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공급량이 많아져서 유가가 떨어지는 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또 긍정적인 요소로도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튼 뭐 공급적인 측면, 수요 측면 다 우리가 따져보는 것들인데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기대하는 것들은 이제 수요가 이제 여튼 뭐 줄어들면서 가격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이 그건 안 좋은 전체적으로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그래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것들이 유가가 떨어지면, 네네. 예. 에너지 어떤 가격 자체가 지금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금리 상에 놓여져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악재가 아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유가 얘기를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체크해볼 부분은 날씨가 추워지면 사실 이제 뭐 종목을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제외하고 좀 안정적인 투자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배당주도 좀 관심을 가져볼 법한 시기일 것 같은데 배당주 투자 여전히 매력적인지도 궁금해지고 또 어떤 전략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예년에 비해서 배당주가 매력이 아마 있지는 않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고배당주라고 표현들 많이 했었던 그 시기는 작년까지인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뭐 시가 배당 수익률로 한 3% 이상의 배당을 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배당주라서 투자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은행 예금에 맡겨도 5%를 줍니다. 요즘 금리가 워낙 높아져서. 네네. 예. 그리고 사실 채권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면은 금리가 10%가 넘어가는 굉장히 안정적인 채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한전채 쪽으로도 최근에 다시 한번 수요가 엄청 네네네 몰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하면 올해는 배당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분명히 떨어집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만 딱 좁혀봤을 때는 그래도 배당을 챙겨준다는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배당주는 저는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들이고 결국 이들 종목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도 현금 유출을 하면서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준다는 것들 그만큼 주주들을 생각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배당주는 여전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올해 배당 관련된 스케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네네. 일단 배당을 좀 받고자 하신다. 2022년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받고자 하시면은 일단 12월 27일 아마 이때가 화요일일 건데 이때까지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28일은 배당 날일이라서 이때는 주식을 매수하셔도 배당을 받지를 못합니다. 2022년도 그 결산 기준을 볼 때요. 그래서 27일까지 배당을 꼭 매수하셔야 될 것 같고 고배당 예상되는 기업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경동제약입니다. 경동제약이 주당 배당금 500원인데 배당 수익률이 대략 한 6.6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X세미콜인데 주당 배당금이 5,600원, 배당 수익률이 6.4%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LX인터내셔널입니다. 주당 네. 배당금 2,800원에 배당 수익률이 7.1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은 일단 중간 배당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연말 결산 배당이니까 연 배당 수익률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그 수익성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봤더니 크게 빠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늘어난 기업들입니다. 그만큼 이익이 안정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배당을 좀 줄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당 투자는 또 전략도 중요한데 배당을 확실히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연말 제가 말씀드렸던 27일까지 꾸준히 가져가시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3에서 6개월 정도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좀 더 올라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한 10%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오히려 배당을 받기보다는 자본 차익을 얻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배당주들은 항상 배당 나기 위해 주가가 급격히 빠집니다. 그러면 한동안 주가가 기간 조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보다 자본 수익률이 높아진다, 매매 차익이 높아진다 그러면 과감하게 매도하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살펴봐야 될 종목으로는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사실 이제 대한항공, 그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해서 이게 14개국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9개국의 승인은 받은 상태인데, 사실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게, 이게 아시아나하고 이제 대한항공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 그 노선을 독점할까 봐 우려를 해서 이제 계속 유예 결정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호재로 작용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둘이 봤을 때는 아시아나 쪽이 좀 더 좋은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주가도 아시아나가 좀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국 쪽에서 사실상 합병을 좀 승인해줬다, 이런 뉴스와 함께 아시아나가 오늘 좀 강하게 오르는 것들이고요. 사실은 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한 이후에 노선을 독과점한다라고 해서 그 어떤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언가 과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 노선도 있기 때문에, 해외 항공사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독과점 이슈는 없는데, 일단은 많은 국가들이 지금 제한을 걸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여튼 영국 쪽에서는 사실상 승인해준 상황이고, 차후에 이제 미국 쪽에서 또 이슈가 있겠죠. 미국 쪽에서도 승인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주가는 좀 더 탄력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나 쪽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워낙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저점인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항공주들이 뭐 그동안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었고, 특히나 이제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다가 올해 들어서 좀씩 회복되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도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모습들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주가는 대부분 종목들이 바닥권의 위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년도 전망, 이렇게 좋은 기업들 어디가 있냐 봤을 때, 섹터가 어디가 있냐 봤을 때는 항공주는 여전히 매력적일 것 같고요. 항공주에 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하나 유가입니다. 유가가 최근에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항공주에게는 좀 좋은 이슈들이 되는 것들이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장기적으로 유가가 좀 더 내려간다 그럴 경우에는 항공주들은 좀 더 주가에 탄력성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보세요. 제가 그 주말간 잠깐 봤습니다. 어때요? 하도 재밌나요? 인기가 있다라고 해서 봤는데 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전개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요. 요즘 세대가 아니시네요. 네네네. 그 제가 사실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 아니라서 보지는 못했는데, 워낙에 요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주말에 제가 잠깐 봤고요. 물론 이제 그 연기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배우 어떤 라인업을 보니까 상당히 탄탄한 것 같고 인기가 있을 법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르는 것들도 역시나 뭐 특정 이제 드라마가 인기가 끌면은 같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줬고, 뭐 관련주로 했었던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급등해서 거의 90% 정도 육박을 좀 했다가 최근에 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은 웹소설, 웹툰 기업인데요. 미스터 블루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게 이제 원작이 웹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그 미스터 블루의 플랫폼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 매출이 지금 10배 이상 증가를 좀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차후 후속주로서 지금 미스터 블루가 최근에 좀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그 웹소설, 그게 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입자 수라든지 결제 건수가 지금 늘고 있는 점들, 이런 점들이
주가에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레몬레일이라든지 이런 종목보다는 미스터 블루를 조금 보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를 지금 매수하기엔 약간 부담은 네네. 있는데요. 여튼 주가는 또 올라갔다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거고요. 최근에 그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어서 캐리소프트라든지 그다음에 네. 키스 이런 기업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고 또 중국 쪽에서 한한령 어떤 해제 이슈도 분명히 호재로 작용은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모멘텀 이슈이기 때문에 약간 순환매가 오게 되면은 네. 수급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때 매수는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좀씩 쉬어가서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들이 옵니다. 차라리 그럴 때 서서히 분할 매수해 놨다가 지금처럼 이슈화가 됐을 때 그럴 때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럴 때 오히려 매도하는 전략, 이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이 있으시다면서요. 기업 탐방을 다녀오신 거죠? 네, 제가 11월 17일에 다녀온 예. 기업인데요. JVM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보고서 발간을 하면서 2023년도 신제품 출시가 기대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원래 이 기업이 그 약국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병원이라든지 약국을 한번 가보시면은 약이 대부분 다 자동으로 포장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분류, 분배, 포장, 검수 이런 것들이 다 자동화로 이루어지는데 이 설비를 구축해주는 기업이 바로 JVM이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실적이 좀 완벽하게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영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1,000억에서 1,100억 머물렀는데 올해는 한 1,450억대까지 껑충 뛸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수요도 좀 많았습니다. 특히나 인건비라든지 인력난 때문에 자동화 설비에 대한 수요가 많았었고 장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킨 점도 실적이 좋아진 중요한 이유였고요. 장비의 판가도 또 인상을 했습니다. 제품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가격 인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고객들, 바이어들이 상당히 좀 호평을 하면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신제품은 매니스라고 하는 제품인데 2023년도에 필드 테스트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로봇팔이 적용이 된 조대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 대비했을 때 약을 조제하는 속도가 2배 이상 빠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이 제품이 내년도가 되겠죠. 내년도에 필드에 나온 이후에 아마 2024년부터 해서 대량 양산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젠 EX라고 하는 검수 장비가 있는데 이것도 10년 만에 제품이 또 출시가 됐습니다. 이건 아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 같은데 매출이 나오기 그 전에 해외 쪽에서 유통계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15개 해외 대리점과 함께 유통계약을 맺으면서 판로를 다 확보해놨고 추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실적이 사실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JVM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약국에서는 충분히 또 수요가 있을 수 있겠네요. 대형 약국뿐만 아니고 최소 요새는 중소병원들도 중소약국들도 많이 지금 그래요? 바꾸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지금 수요가 많고 사실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포화입니다. 근데 해외는 침투율이 10%밖에 안 돼서 지금 네. 해외 쪽에서 많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뭐 좀 가격 전략도 좀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일단 제시드리는 목표 주가는 한 24,000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PER 기준으로 볼 때는 10배에서 11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제가 볼 때 24,000원 정도이면 적정 주가이니까 제가 제시드린 목표 주가가 되면 그때는 매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밖에 또 뭐 관심 있게 보시는 다른 종목이 있으세요? 오늘 제가 좀 눈여겨본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라고 하는 삼천당 종목인데 제약. 네, 삼천당 제약은 사실 그 아일리아라고 하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아일리아가 안과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리지널 특허가 조금씩 이제 만료가 됩니다. 국가별로 네. 기간은 다르지만 만료가 네. 되고 근데 어제 공시가 나온 게 뭐냐면은 이 기업이 유럽 쪽에 지금 독점 판권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고 계약 금액이 대략 609억 정도, 690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나왔고 이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해서 이제 유럽 쪽 판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 기업이 네. 일본 쪽에는 판권을 가지고 있고요. 네. 유럽은 사실은 공략 시장이 아니었는데 아. 이번에 사실은 공략하지 않았던 시장에서 예. 무언가 터진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본, 유럽 쪽에서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네. 지금 이 기업이 아직은 뭐 이익이 크지 않지만 만약에라도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잘 되면은 매출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될 것 같습니다.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오늘 생각보다 견조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도 보합권, 강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사실 12월 달 이제 뭐 산타랠리는 이제 옛말인 것 같고. 어떤 제가 전략이 볼 좋을까요? 때는 일단 12월 중순까지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예. 12월 이제 초 정도 되면은 11월 CPI가 발표가 될 거고 12월 13, 14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금리를 한 0.5 정도만 올려준다. 그러면 이제 속도 조절론이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지는 거죠, 이야기들이. 그러면은 추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산타 랠리가 잠깐이지만 올 수는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월 중순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시고 12월 이후부터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약간은 공격적으로 봐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 또 전략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갑니다. 어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LG 이노텍, 삼성전자, 삼성 엔지니어링, DB하이텍인데요. 오늘 일단은 좀 많은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LG 이노텍 3% 약세네요. 자, 그리고 현대차, 네이버, 하나솔루션, EM플러스, 신한지주입니다. 오늘 금융주름 좋고요. EM플러스도 2.9% 강세입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LG전자, 포스코홀딩스, 아모레퍼시픽, 메리츠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도 상승 중이고 아모레퍼시픽도 0.8%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 아모레G,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롯데칠성입니다. 오늘 현대로템 3.7% 강세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3분 지나갑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가 약보합권 2,404포인트, 코스닥 보합권 717포인트입니다. 오늘 11월 29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